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시그니처 방송.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송을요, 지상파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잘 몰라. 예. 이 고퀄리티의 방송을 유튜브가 해낸다는 거. 대신에 우리 시청자들은 이 구독률로 보답을 하시더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방송은 주말에도 재방송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시그니처 방송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방송은 이제 공약 만드시는 분들, 정책 예. 만드시는 분들 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피드백 많이 오는데 예. 제가 이 방송을 재미는 없지만 262회까지 끌고 온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근데 은근히 재밌어요. 또 가끔씩 보면은. 예. 뭐 저런 방송이 다 있나 싶은. 방송한 지 한참 지나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분도 계시고. 1년 만에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나왔던 방송들을 이제서 찾아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예. 참고로 우리 방송했던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파랑새에 텍스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저 내용이 궁금하시면 텍스트를 파랑새로 찾아가고 돌아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날이 같이 만드는 그렇습니다. 언론 파랑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지금 후원도 좀 해주셔야겠지요? 후원도 좀 해주셔야겠지요? 예. 자, 02-3272-2353. 이런 방송은 보수 쪽만 아니라 진보 쪽에도 없어. 예. 이게 시그니처예요, 여러분. 예. 좀 도와주십시오. 복지국가 소사이 좀 부탁 좀 드리고.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자주 나오시네요. 불러주셔서 단고정이시다니까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실 때마다 다른 주제로 나오십니다. 국가정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예. 보는 교재 첫 번째가 민진규 소장님의 국가정보학이고요. 이게 무려 12번째 개정파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유명한 분과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자, 그리고 해외 특허 전문가신데 김봉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에서 미래의 정보와 기술을 다루는 김봉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우리 민준규 소장님은 방금 이야기 들으신 대로 뭐 여러 번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 잘 아실 건데요. 일단 저희 새날에 출연하셔서는 해외 산업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좀 시스템으로 굳혀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우리가 요소수 관련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민 소장님의 주장이 얼마나 절실하게 중요한지 깨달았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국가정보학 같은 책을 지금 12세를 넘어서서 출간하신 책만 한 50종이 넘고요. 출판 재벌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이 책들이 그냥 소설이나 시 같은 것이 아니고 전부 실용 서적이기 때문에 지금 또 계속 꾸준히 발매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야, 대단하시구나. 예,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하시면서 오늘 주제도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같이 나오신 김목숙 부장님은 일단 국내에 매우 드문 해외 특허 전문가십니다. 해외 특허가 뭐예요, 근데? 해외에 특허를 출연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국내에 특허를 하는 것이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각 나라별로 특허를 다 출연해가지고 등록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예. 각종 기업들의 어떤 것들 그쪽에서 카피해버릴까봐 예. 그거를 특허를 같이 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력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던 게 해외 특허 관련해서는 2001년부터 LG 이동통신 단말기 특허를 출연했는데 그거에 한 4년 동안 하시는데 그때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에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국제연구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특허를 출연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LT 이동통신
단말기를 국제 표준 특허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SK 하이닉스의 D램 또 낸드 프레시 메모리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들어보실 적이 있을 건데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런 거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을 건데 이런 그 우리나라 기술 중에서 해외에서 특허로 등록해갖고 지금 로열티를 받으면서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허들을 출원에 그 다 관여를 하셔서 그동안 특허 출원에 해외에서 관여하신 것만 2,000건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야, 김봉석 부장님이 오너셨다면 제가 가깝게 지내야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야. 그런데 뭐 회사의 오너인 것과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특허를 어떻게 등록하고 출원하고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판매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을 좀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주로 이야기할 것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이 지적재산권은 저작권하고 특허권 그러니까 산업재산권 특허를 합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인들이 뭐 특허나 상표나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 잘 구분 못하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통창해가지고 특허로 이야기를 해서 이 지식재산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안에 세부 규정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예.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뭔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구체화된 거를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심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또는 어딘 나라에서 유행한다, 히트한다 싶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바로 카피하는 예. 그런 경우가 꽤 많아 있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예.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우리 거죠. 김목수 부장님 같은 분을 손오공 머리털로 뽑아가지고 이 복제를 해서 재생산을 해야지 우리가 가진 권리를 다 챙길 수 있는데 국내에 이런 분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 우리 김목석 부장님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거의 목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예, 예.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방송 나오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거 많이 타시는 것 같고. 어떻게 근데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 분야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뭐, 우연한 기회에 이쪽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되어서, 뭐, 특허라는 게 아직 상업화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대부분, 상태에 있는 기술을, 어떻게 보면 미래의 기술을 다루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런 좀 나름의 재미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야, 있습니다. 그 2,000건이라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그게 세계 특허가 예. 만들어질 때만 느끼는 보람 장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IT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 핸드폰 같은 그런 쪽에서 해외 나갈 때 이 특허가 없으면 뭐 지금 또 퀄컴 같은 데 엄청나게 많은 로열티를 주고 있지만은 그 로열티를 줄이는 게 우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바로 김목수 부장님 같은 분이 노력하면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야기부터 풀 수밖에 없는데 오징어 게임이에요. 예. 이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히트를 냈어요. 예.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예. 세계적 히트를 했는데 결국에는 야 오징어 게임 한국산이래. 지금 또 다른 한국 프로그램이 지금 예.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지옥이라는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K 컬처라든지 K 컨텐츠 차원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했지만 예. 문제는 그 돈을 오징어 게임 제작사가 버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벌었다. 이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한국이 무슨 곰이냐?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누가 챙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일단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는데 제작비를 200억을 넷플릭스에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이 해외 저작권 관련돼서는 규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작권 쪼로 10% 돼갖고 220억을 주고 퉁쳐버린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 넷플릭스 측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좀 만들어줘. 예. 황동혁 감독한테 200억 원을 제작비로 주고 예. 그리고 여기다가 10% 20억을 더 얹어서 220억 원에 계약했는데 넷플릭스 수익은 1조가 넘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1조 500억을 벌었는데 우리는 이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야, 이거 안타까운데? 예.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될 건데 언제까지 이 짓을 되풀이 해야 되나 이런 반성이 되면서 국회 상임위에서도 논란도 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그 부사장이 한국에 왔더만요. 그래서 이분이 그 딘 가필드라는 정책총괄 부사장이 그 과기 정통위에 출연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 넷플릭스가 우리는 그냥 이 오징어 게임을 내려받아서 한 1조 500원 넘게 벌었다라고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플릭스 주가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3주 만에 28조가 더 늘었습니다. 와, 그럼 이게 뭐야? 1조 280억에다가 28조를 더하면은 거의 30조 정도 되는 거네? 예. 그런데 이제 대신에 그 한국도 그 우리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그 전 세계인들이 보게 해주고 또 31개 언어로 자막이 나오고 13개 언어로 이 더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한국의 어떤 가치 상승 효과가 5조 6천억이다. 그래서 누구도 많이 이득 본 거 아니냐. 이렇게 평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명예만 갖고 그냥 먹고 떨어져 이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뭐 30조 가까이 벌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5조 6천억 가지고 만족해라 하니까 좀 억울하죠. 근데 지금 이게 또 망사용료 부분에 관련된 문제도 있잖아요. 예. 이것도 참 애매한 규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아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뭐 하다못해 지하철, 버스 다 공공 와이파이가 있어서 거의 데이터 뭐 부족한 것이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데 여기에다가 이 OTT 기업들이 무료로 플라이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공짜로 한 데가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료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부사장도 망 사용료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곤란한 말은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있는 독자들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내는 시청료가 4,100억인데 이 넷플릭스가 한국에 내는 법인세는 21억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완전히 막 그 99.9%를 싹 다 가져가신 거죠. 이 양평에 무슨 자기 부동산으로 개발하셨던 그분이 벌듯이 네. 그렇게 싹 다 가져가시는데 그래서 한국에 망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사용료 좀 내야 될 거 아니냐. 국내 기업들은 또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거죠, 그거. 예.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 방송하다 보면은 유튜브가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해요. 예. 근데 이거 항의할 만한 제대로 된 창구도 없어.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지면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그 나라의 법에 맞게 하거든요. 예.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 방송도 지적 재산권일 거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에 보호에 대한 법이 미미하다. 예.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가 시청자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우리 새날같이 좋은 방송에 노딱을 막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방송해주고 광고를 하나도 못 봤는데 그럼 무슨 기준이냐 물어보면 답도 안 해요. 없어요. 그냥 없어. 예. 기준이 하나도 없어. 수개월간에 걸친 이 노란 딱지 연구를 해봤더니 기준이 없어. 예. 지들 기분 내키는 대로. 예. 그게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전체 방송에 노딱이 걸렸어요. 예. 근데 그래서 섹션별로 나눠서 다 올려봤더니 다 그림이 붙어. 그럼 합치면 노딱이 붙는데 무슨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인공지능으로 그걸 다 구분해서 불가능해요. 기준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거짓말이에요. 예. 그 정도 기술 안 됩니다. 네, 망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나라도 온라인 게임들이 해외에서 예. 서비스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국에 망 사용료를 내지는 않거든요. 예. 그게 망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국제적으로 통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예. 이게 국제적인 원칙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걸 좀 접근할 것인지 그 부분 아직 우리가 원칙을 못 정하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남의 망에 올라가지고 사실은 공짜로 플라이딩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와갖고 우리 망을 공짜로 활용하니까 좀 배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잘 나갈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탑을 찍고 나니까 이거 우리도 좀 보호해야 되겠네 이제 이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진짜 선진국은 문화 선진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후진국이 문화 선진국 되기도 힘들고 예. 선진국 됐다는 대표적인 반증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 예. 선진국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확실히 법 기운은 늦게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K 열풍이 불 걸 예상해서 법을 미리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기술의 발달을 법률과 제도가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갖고 한국판 누디를 하자고 그렇게 그 임기 후반기에도 그렇게 막 그 정말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고 다니시는데 이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아니 뭐 저 남보다 수익을 더 가져가는 건 못하더라도 우리가 만드는 우리 창작물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좀 우리 권리는 지키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아직은 미적미적하면서 또 입법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하니까 또 이게 게임 분야로 넘어가 가지고 예. 게임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한 히트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하면 안 나오는데 스퀴드 게임 이렇게 영어로 치면 나오는데요. 게임 하나가 로블록스에서 가장 먼저 뜨는 게임 하나가 2억 3천만 명이 이 게임을 하러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템 구매하고 뭐 얼마나 많은 수익이 왔다 갔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넷플릭스는 그 저작권을 갖고 돈을 벌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할로윈 때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뭐 저 추리닝 또 뭐 여러 가지 그 설탕 과자 이 뽑기 같은 거 구슬치기 이런 것들을 가진 코스튬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거 우리가 저작권 하나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돈 다 벌었습니다. 예. 야. 근데 진짜 200억 플러스 20억. 예. 22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넷플릭스 건 거잖아요. 예. 야, 그게 막 몇 조 원이 돼도. 심지어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나오는 그 인형이 그 우리나라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에 나오는 영희의 모델을 그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모 지자체에서 거대한 영희를 만들어놨다가 이 다 꽁꽁 싸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자체 그 이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그거를 공개하는 순간 불법이 돼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나라 영화사가 만들었는데 이 또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 워딩 자체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다른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반대 사례. 기생충. 예. 기생충 프랑스. 근데 봉준호 감독은 프랑스로부터 기생충에 관련된 저작권을 계속 받고 있다. 예, 뭐 봉준호 감독뿐만 아니고 박찬욱 감독 같이 우리나라 감독 15명이 프랑스로부터 자기 영화가 상영되면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니까 프랑스에는 저작권 관련 법이 있는데 프랑스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나갈 때 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나라에도 그 저작권이 보호되도록 하려고 자기 나라의 법을 강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프랑스에서 상영되고 불어로 더빙하든지 뭐 자막이 나와도 어쨌든 상영하는 저 횟수에 따라서 한국의 저 감독들이 돈을 받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프랑스 법의 바탕을 두고 계약서를 썼을 거고. 예. 그 있잖아요. 현지 그 나라의 법에 위반되는 계약서는 무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여기 지금 화면에 떴는데요. 거기 보면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제작물의 제작에 관한 저 협력을 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저 제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한 이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 영상 제작자가 이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넷플릭스가 제작을 이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제작된 걸 납품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도 같이 납품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작권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영상 제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그러니까 쓰는 모든 것은 다 이 저작권을 산 사람이 가지게 돼 있는 그런 게 현행 우리나라 법이고 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넷플릭스가 계약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다 내줘야 되는. 야,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80년대 최고 인기 가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인기 가수
아티스트 조용필 씨인데 예. 그 당시에 가장 히트했던 앨범이 1집부터 8집까지인가에 예. 모든 저작권,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예. 조용필 씨가 그 저작권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본인은 공연권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음악을 나가면 방송사에서 조용필 씨 음악을 틀어주면 그 모든 게 지구 레코드로 가는 그 예.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한번 예. 수년 전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문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동안 저작권법에 그 해외에 나가서 이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행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역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불평등인데요? 예.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해외 걸 보호해줘야지 우리 것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해외에서 국내에서 들어와서 뭐 책을 출판한다든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이건 다 보호를 해주는데 거꾸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 미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작권법 3조에 외국인의 저작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거기 3항에 보면 이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저작물이 그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하지 그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지만은 보호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보호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저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이게 그 대한민국의 저작권 관련한 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정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영상이라든지 뭐 출판물들 이런 것들이 방금 김옥수 부장님 같은 분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 특허만 할 게 아니고 이 해외에다 특허를 내버리면 지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특허란 게 예령 비열령이 있더라고요. 온갖 것을 다 특허를 걸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기술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무슨 수익 모델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한 예. 말씀 안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아직 사유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발언권을 주는데 예. 발언권을 안 줘도 나오시면 좋은데 나한테 언제 발언권을 주나 하고 지금 보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특허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습니까? 물론 다양한 엄격하게 따지면 특허라고 불리는 걸 아까 처음에 총칭했을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산권 내부에 있는 거고 상표 디자인권 이런 거는 다 별도로 엄격하게 얘기하는데 기술 특허라고 흔히 얘기하시면 여기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한 보통은 어떤 매개물 이런 전자장치라든지 있는 걸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 아이디어가 방법적인 것도 충분히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그런데 단순히 방법만 나열해서는 특허가 실제로는 등록받을 수는 없고 그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또 어떻게 보면.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특허법률 사무소에 있는 변리사한테 요청하면요. 그분들이 분석해갖고 만들어주거든요.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이러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좀 세상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구현하고 제가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만 해줘도 이런 김봉숙 부장 같은 분들이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그건 전문가니까. 이거 좀 해줘요. 그러면 이제 될지 안 될지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고 차근차근 들어보고 정리해가면서 요거는 요런 부분을 특허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걸 좀 더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 이 답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모든 자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신 거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발명이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특허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런 과정은 특허사무소 변리사들에 이렇게 상담하면서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유형 무형의 발명을 예. 특허로 만드는 거군요. 네네. 그렇구나. 지적 재산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하고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 디자인, 상표가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지적 재산권에는 아까 저작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좀 혼동할 수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방금 처음에 얘기하신 저작권 같은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심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신청해서 등록하면 끝나는 거죠. 예, 등록하면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 1년 이내에 그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창작물을 창조한 걸로 인정을 추정을 받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상표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원을 해야지만 그 날짜를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계속 꾸준히 말하고 있는 법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럼 저작권법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네. 잠깐 설명드리면 보통 그냥 저 지식재산권 중에서 특허 빼고는 다들 저 저작권만 생각하는데 저작권법이 따로 있고요. 거기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대중문화산업법 이런 게 있고요. 출판 분야에서는 인쇄문화법과 출판법이 있고 그 게임이나 이런 저 콘텐츠 분야에서는 콘텐츠 산업법, 음악 산업법, 영화 비디오법 이렇게 또 있고 소프트웨어는 또 별도로 소프트웨어 산업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목석 부장님이 전문 분야인 지식재산권 부분에서는 특허법뿐만 아니고 지식재산기본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또 거기다가 부정경쟁방지법까지 굉장히 많은 그 법들이 있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다 알고 적용하기는 쉽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을 도와주라고 변리사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실은 세계에서 경제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특허를 내오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같이 계시던 분이 그 대전에 있는 특허청에 청장으로 가셨는데 가서 거꾸로 잘 모르고 가신 거예요. 기재부에 계시다가 가셨던 분인데 야 우리나라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부서가 어딘 줄 알아? 특허청이라는 거예요. 박사급들이 거기에 한 2,000명 모여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특허청에서 몇 년 근무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줬었어요. 옛날에는. 그 법원 직원들 옛날에 법무사 자격증 주는 예, 예. 것처럼. 그래서 가장 많은 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근무하는 부서였고 거기서 계속해서 특허를 만들어냈고요. 또 제가 이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 숫자가 세계 4위랍니다. 확실히 머리가 좋은 민족이긴 해. 예, 아니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이 김옥수 부장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세계 4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허를 내는데 대부분 물특허라는 거죠. 안 또 취소. 물특허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해서 그 로얄티를 받을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특허가 아닌 단순히 형식적으로 출원해서 특히 연구소라든지 또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서는 정부 연구 과제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출원만 해도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들에는 출원 이후의 활용이라든지 어떤 가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 확보 없이 출원만 하고 만족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제 과제가 보면 1년에서 한 3년 정도가 단기 과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등록 이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출원만 해놓고 그 이후 과정은 더 이상 관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비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경우도 봤거든요. 정부가 실제로 출원하는 비용만 대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구나. 예. 그러니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추론해서 숫자는 많은데 내실은 없다. 예. 이렇게. 지금 국가 R&D가 연간 20조가 넘어갔는데요. 그 중에서 특허 관련된 지원금이 4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R&D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GDP 대비로 우리나라 세계 1등입니다. 그 실제 규모는 우리가 경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1등을 못 하는데 GDP 대비 그 R&D 규모는 1등인데 그 1등 되는 국가 연구비 중에서 이제 4조 이상이 거의 한 25% 정도가 이 특허 관련된 비용을 들어가는데 김옥수 부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연구 과제가 1년, 3년, 5년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해외 특허는 내는 데만 3년, 5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 과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이 특허를 냈던 사람은 딴 일 하고 있으니까 이 특허에 대해서 아무도 챙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물특허가 양산되어서 왜냐하면 이 성과 지표로서 특허 출을 몇 개 했다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늘 나는데 실제로 이 우리가 의미 있는 특허조차도 챙기지 못하면서 끝나버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 국가 연구 과제를 기획을 할 때 그 특허 등고선
맵을 그려갖고 합니다. 어느 분야는 특허가 많고 많지 않은 것을 계곡들을 따라가면서 그 분야를 연구비를 주면 그쪽엔 특허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산이 높은 이 특허가 많은 분야는 아무래도 많이 쓰일 거지만은 저 계곡에 있는 특허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특허들을 걸 수 있는 특허. 또 우리가 로열티를 일부 쉐어할 수 있는 특허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도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이 특허를 챙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국가가 이걸 책임지고 해외 특허 출원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출원뿐만 아니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판매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투자까지 받는 이런 것들까지 챙겨야지 국민의 세금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특허청에서도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특허 맵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문제점은 그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단기 한번 조사해서 단기로 기술 조사를 한번 하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되는 자료들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지금 뭐 4차 산업시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새로 업데이트하는 게 정말 많은데 그런 데서 이제 좀 한계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국민들 머리도 좋아. 네. 정부의 R&D 연구 개발 비용 같은 것도 세계 1위야. 네. 그리고 특허 출원 수도 세계 4위쯤 되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먹거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 지표를 그 실제로 이걸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로 보지 않고 그 횟수로 건수로 보다 보니까 챙기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요. 또 담당하는 공무원 또 일마다 다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민 소장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실 시간이 왔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좀 제대로 그 관리를 해야 되겠다. 국가가 안 하면 민간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특허 등록 관리 시스템인 K-미네르바를 만드신 거예요. 최근에 만드신 거예요? 예, 아니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포천 드론 클러스터 추진해주고 이런 것들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자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핵심이 특허인데 특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그 건물 지어서 사람들 입주시고 뭐 좀 할애하게 하고 뭐 행사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고 또 거래하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2, 3년 전부터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국내에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K자 붙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트에서 K자를 다시 붙이신 게 아니고? 저는 한 10년 전부터 K룸이라는 말, 그 워룸을 미국 백악관이 갖고 있는 워룸 같은 거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예. K룸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의 전반적인 군사나 경제 안보도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고 또 이게 우리 어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모든 데 영역에 다 K를 붙이고 있습니다. K 컬처의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인데 예. 우리 민 소장님 이제 국가정보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 NSC가 거기 이제 헬리콥터 착륙장 아래 지하에 벙커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육중한 문을 몇 개를 열고 들어가면 그 전국에 몬터가 다 가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상황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방과 치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 다 취합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NSC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산업 부분을 더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신데요? 예. 그래서 이 산업은 이제 그 경제뿐만 아니고 국민의 먹거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번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만일 저런 사태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정보가 들어와갖고 우리가 분석만 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국가의 이제 세계 그 6위권 내지 7위권의 경제대국에 맞도록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허 등록 관리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월세방, 전세방 찾을 때 요즘은 이 핸드폰으로 앱으로 직방을 딱 찾아가지고 클릭해보지 않습니까? PPL을 여기다가 확 얹으시네. 예, 뭐, 이제 특정 업체. 가방도 있고요. 예, 직방도 있고요. 예. 다 해줘야지. 그게. 예, 그게 아마 제일 처음 나와서 제 머리에 있는 것 같고, 그 선전하는 연예인이 또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말고도 뭐,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중고 자동차, 네. 그래 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 변호사들이 로톡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로또 법률. 예, 법률 자문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대한변협에서는 큰일 났다 싶어갖고 뭐 그 로톡에 관여하는 변호사들 다 제명하겠다 했다가 소송에서 져버렸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앱인데 요거 변호사들 이제 먹거리 뺏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먹거리 뺏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로펌이나 큰 증언 요구 받는 이런 사람들은 이 사건 수임에 그 문제가 없는데 신조어 새로 나온 변호사들 맡겨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 의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로톡에 올려놓으면 그 궁한 거 저 주고받고 하다가 그럼 내가 당신한테 즉시 의뢰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개는 안 된다면서요, 그게. 법적으로 그 법률 서비스 자체를 중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중개할 수 없는 그게 우리 뭐 대한 변호사법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사기를 저 변호사가 아는 사람이 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가 치면 합법입니다. 사기를. 예.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보호한 법이 변호사법이죠. 예. 그래서 이 로톡이라는 게 새로운 영역이 들어오니까 기존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연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업하는 데는 좀 아무래도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새날 청취자 중에서는 크몽 이런 데 쓰는 분도 계실 건데요. 무슨 디자인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프리랜서들하고 의뢰자들 연계시켜주는 이런 앱도 있는데 그러면 그 특허도 한번 중개 앱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K 미네르바라는 걸 만들어서 그 방금 갖고 오면 특허 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특허가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내가 특허 내줄 테니까 내한테 의뢰해라. 이렇게 이제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신 거죠. 이제 오픈은 한 겁니까? 그게? 저희 개발은 뭐 거의 끝난 상태고 지금 현재 내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봉수 부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커몽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나 프리랜서들을 그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비교적 단순한 비용 비교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예. 얼마나 싸다, 뭐 비싸다 이런 거. 예. 근데 특허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특허는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상담을 했다가 그 사람 그 대리인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비밀이 자기 기술이 이미 노출이 돼 버려서 특허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출원 자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상담을 아무나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만 갖고 평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변리사나 어떤 특허 사무소의 그 기술 이해도라든지 충실도 또는 기간을 얼마나 빨리 처리해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특허 사무소의 신뢰도를 평가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 특허 사무소를 선택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야, 이게 활성화되면 굉장한 플랫폼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들이 의뢰인이 말해준 거 갖고 자기가 입 싹 닦아버리고 지가 직접 특허 내버리고 이 짓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 업계에서 매장되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검증된 이 특허 사무소나 변리사들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특허의 추론, 등록, 관리 더해가지고 거래, 평가, 활용까지 모두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플랫폼 구조 한 번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 보고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예. 여기 보니까 빅데이터 대리인 선택 시스템,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 보유 지식재산 활용 시스템, 글로벌 정보 제공 시스템. 그 미네르바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예. 뭐 요런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혜의 여신이라서 해겔이 그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네르바의 여신은 해질녘에 찾아온다고. 그래서 우리도 해질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가 뜨는 부분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가 강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가 질 때 석양이 더 강렬하고 오래 갑니다. 여운도 오래 가고. 그래서 항상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가 다시 재도약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우리 2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어떤 기존의 산업 구조는 거의 좀 한계에 왔으면은 그 부분을 잘 도약하는 거는 우리가 석양을 보면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요소 투입형 경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땅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다가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냐, 거기다가 이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를 얼마나 하냐, 이런 거로 돈을 벌다가
이제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창작을 하느냐 이런 걸 돈은 버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나 창작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국가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예.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예. 예전 막 수백 년 전까지만 아니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영토 확장 개념이었는데 예. 지금 그 국가가 땅덩어리가 크냐 좁냐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얼마나 현실화시키느냐 그게 예. 4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법이 못 따라가는 거고 예.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경제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가진 콘텐츠들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써먹도록 활용할 수 있고 또 가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지식재산권, 특허 이런 것들이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바로 특허 제도니까 이걸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일반인들 이 특허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전문인들뿐만 아니고 다수의 일반인들도 이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K 미네랄바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만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개발한 지는 한 2, 3년 됐는데 지금 이제 막 거의 마지막 그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곧 예, 개봉 막두? 예, 그렇습니다. 어. 이번 달 안에는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예. 아 근데 우리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왜 주위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뭔가 머리에 굉장히 든 게 많았는데 이걸 구체화시키지를 못해가지고 예. 막 그 부인이 갈구는 분을 봤거든요. 당신 곧 돈 번다며 예. 뭐 하는 거냐고. 뭐 나도 그 중에 하나 생각해서 가슴이 뜨끔한데요. 아,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 우리 이상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건들이 보니까 아, 이게 BM 특허로서는 아주 최적인 것들이 몇 개 예.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우리나라에 한 해 특허 상표 등록까지 포함해갖고 특허 출원 개수가 60만 건을 넘어간답니다. 야 이거 심사하는 것도 힘들겠다 이게. 예,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특허들 출원이 굉장히 늘어난 이유가 이제 식당에 와서 직접 안 먹고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배달 앱에 자기 식당을 등록하고 상표를 등록하려니까 이 상표에 대해서 그 상표 등록이 그 법적으로 보호가 돼야지 가능해진 거예요. 혹시 음식도 내가 최초로 개발한 거면 특허 출원이 가능해요? 그럼요. 다 가능합니다. 예. 그 우리가 레시피라고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시피라는 걸 등록해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법적으로는 보호받는데 누군가가 또 20년 지나면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것들은 영업 비밀로 관리합니다. 코카콜라 제조 비법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몰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코카콜라를 아무리 분해해서 비슷한 성분을 섞어봐도 똑같은 맛이 안 나오게 뭐 그런 부분은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기 우리 때문에. 푸나님이 요리에 취미가 있으시고 또 관련된 걸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 남들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 특허가 아니고 나 이런 거 잘해요라는 홍보를 위해서 특허 등록을 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관련 분야 특허 몇 개를 가진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최근에 특허청장이 하신 말씀이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그동안 기존에 국내에서 출원되는 특허의 그 숫자보다도 12%가 증가해서 올해 2021년에는 60만 건이 넘는 이 특허를 포함한 상표 등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안 해놓으면 예를 들면 그 내가 만든 음식이 굉장히 주문 앱에서 활성화되면 남들이 그거를 싹 도용해갖고 자기가 만들어버리면 꼼짝없이 수년 동안 개발하고 홍보했던 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는 원작자 걸 카피해가지고 자기가 특허를 먼저 등록하는 후에 원작자를 공격하는 경우도 꽤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상표를 등록하는 거죠. 골목 식당 유명하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음식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 잘 되면 자기가 그 상표를 등록해서 자기가 온라인 사업을 하고 또 그 사람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하는 사례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용 사례도 있죠. 예. 그런데 이 특허가 비용이 꽤 되더만요. 그 얼마나든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특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적으로 이제 보통 한 400대 이 정도 되는 거고 해외 건 한 같은 건당 경우 400만 원. 네, 예. 예. 해외 특허 건 같은 등록할 때요? 예. 예. 실제로 이거는 편차가 정말 심합니다. 왜냐하면 특허 자체가 기술 난이도도 있고 또 중요도 그리고 또 전략적인 거에 따라서 그 출원 비용 뭐 중간 오해라 해가지고 그 심사 받는 과정에서의 응답 비용 또 등록 비용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초기에 어떤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적은 비용으로 심사 뭐 답변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것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고요. 근데 해외권 같은 경우에는 번역 비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해외 대리인도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보통 가서 하게 되면 대리인을 두 군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출연하는 데만 보통 뭐 거의 해외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 등록은 15만 원, 디자인 등록은 10만 원, 또 저작권 등록은 35만 원 정도로 꽤 비용이 저렴한 것도 있는데 이 특허 관련된 시장 규모가 기술 평가나 거래 같은 걸 포함해갖고 정보 시장 규모가 연간 10조가 넘는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그 정도로 이 시장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만 할 게 아니고 저는 모든 국민들이 특허를 내고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K-미네르바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권리금을 뭐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항상 분쟁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상표가 등록돼 있으면 상표를 팔 수도 있고 상표를 자식에게 상속해 줄 수 있고 뭐 주변 사람의 증여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뭐 공식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이뤄놓은 이 식당이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걸 상표로 등록해 놓으면 그 확실하게 이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물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던 거죠. 예. 뭐 굳이 말하면 이런 거 있죠. 기본소득 같은 것도 예. 옛날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왜 국가가 나한테 동자로 돈을 줘 이런 개념이지만 또 생각해보면 지금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받으면 좋은데 언론에 선동이 되면 그게 계속 선동이 돼갖고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야 맛있으면 됐지 뭘. 근데 여기 다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만 결국에는 뭐랄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창작물 자체가 보호를 받는 시스템. 근데 국가가 그거를 아직까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그런 개념의 어떤 창작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못 받으니까 하드웨어 우리가 오프라인에 대해서 그걸 너무 몰입하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쪽이 가격도 급등하고 이렇게 거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가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은 1억밖에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표가 100억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건물에 몰입하고 그걸 어떻게든 유지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거의 뭐 무주공사 같은 거였죠. 아는 사람만 일부 해가지고 또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남의 걸 뺏겨갖고 자기가 먼저 등록해버리고 그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대중화시키자. 그러고 국가적으로 연간 4조 원, 5조 원이 들어가는 이 특허 등록도 이제 좀 체계화해서 하자.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특허 담당 파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들은 실무자 바뀌어버리면요. 무슨 특허를 우리가 어디에 출했는지 이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서류도 사라지고. 서류도 사라지고. 통합을 관리하자. 온라인에 집어넣고 통합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PLM 시스템, 이 특허와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이 되면 뭐가 달라진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PLM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쌓여가는 데 전 특허와 지적재산권 전 과정에 걸쳐서 데이터가 쌓여가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또 PLM은 그런데 또 저희가 K-미네르바 안에는 산업정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해서 또 그 활용을 기술 거래라든지 좀 후행적인 활용을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저희는 활용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현재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는 흔히 얘기에는 MP라고 부르는 특허 관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데가 뭐 인텔렉츄얼 벤처스나 인터디지타 이런 데인데 이런 회사들은 거의 몇만 건, 3만, 5만 건 정도의 특허를 매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특허 트롤이라 해서 공격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듯이 반대 방어하기 위해서 AST나 RPX 이런 데는 기업 회원들을 유치해서 그 돈으로 특허를 매입하고 그런 해서 이 연간 회원을 유지해서 이 기업들은 이걸 방어막을 치는 그런 해서 전쟁이 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싸우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국가적 시스템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우리가 개념인가요? 조합처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이 혼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해외 대기업들하고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10명, 100명, 1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특허지만 적절하게 정체를 모으면은 대응할 수 있고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저희 PLM 같은 경우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3M이라는 이 회사의 3M 예, 유명하죠. 이 한국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3M의 실체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보통 이제 스카치 테이프, 포스트잇 이런 거 만드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텔레비에 그 브라운관이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에 거기 붙이는 방막 액정 필름 한 건으로 국내에서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린 거예요. 와. 그래서 LG하고 삼성 SDS가 이 3M의 방막 액정 필름을 얼마나 사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산량이 정해질 정도고 있고, 야. 이 방막 액정 필름이 이제 그 QLED 텔레비로 바뀌면서 그 활용도가 낮아지니까 이 소화 방제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데 이제 화재가 나서 물불을 불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화액을 부어도 이 컴퓨터가 자판이 날아가지 않는 그런 걸 또 개발해가지고 이게 또 국내에서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특허를 내서 파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업한테. 3M의 저 실체가 뭐냐 했더니 우리는 1년에 3만 건 이상의 특허를 만들어내는 특허 전문 기업입니다. 오. 그러면서 3M의 규정 중에 하나가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부서 내가 아니고 딴 부서하고 회의를 하게 의무화돼 있대요. 그 부서끼리 뭐 회의하고 저 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부서하고 회의를 하든지 잡담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하면 이게 감봉이 되게 하는 징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너 그 아들내미 어디 다니냐, 뭐 요즘 골프는 잘 치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결국 자기 업무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파트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진다는 거죠. 야, 대단한 곳이네요. 예, 그게. 그래서 3만 건 특허를 갖고 도대체 뭐 하느냐 했더니 그 중에 99.9%는 안 쓴답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방막 액정 필름이라든지 또 그 자판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 소화액으로 해갖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조단위 매출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걸 올리면 막 수십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의 수입을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그 정부 R&D를 나눠주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게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만요.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도 우리는 저 신약 관련돼서는 굉장히 후진국이거든요. 저 제품을 생산하는데 1조 5천씩 10년을 투입해야지 핵심적 신약 하나가 나오는데 1조 5천원씩을 10년을 투입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몇 개 그 정도 규모를 가진 제약기업이 나오고 있지만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명한 다국적 제약기업이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특허를 사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막 그 논문만 내도 그 논문에 따른 특허를 사러 오고, 아직 특허 안 냈는데 하면 특허 내라고 저 돈 줘갖고 특허 내게 한 다음에 그걸 또 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방어 특허인 거예요. 행여나 이게 자기들이 특허를 할 때 그 발목을 잡을까 봐 미리 사버리는 것라든지, 지금은 쓸모없지만 10년 뒤에 쓸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사간다든지, 소위 말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야. 돈을 수십조를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눈 뜨지 않았던 분야네요. 그게 램버스 특허 좀 한 설명을 좀 예. 잠깐 해주시죠, 그게. 램버스 같은 경우는 삼성한테 약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한테 1조 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은 기업인데요. 그 반도체 쪽에서는 뭐 설계 기술로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왜 선택과 전략 같은 게 중요하냐면 그 램버스가 하나의 그 특허를 내는데 5개의 발명을 포함시켜서 출원을 했습니다. 원래 그 특허는 1발명 1출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특허에는 발명 하나밖에 포함이 될 수 없는데 그 청구항에 있는 권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램버스는 5개의 발명을 하나에 그 출원을 해서 그거를 미국 같은 경우에선 제도가 계속 그 펜딩이 그러니까 등록 유지 직전에 등록료를 납부하기 직전까지 펜딩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때까지 그게 유지가 된다면 계속 출원이라고 CA나 CIP라고 해서 그 특허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이 5개의 발명을 가지고 하나의
출원해서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만 권리를 청구한 겁니다. 4개는 특허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에가 크게 나눠지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는 기재를 해놓고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만 제출한 거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추후에 본인들이 상업화가 되거나 제품에 적용하는 시점이 특허는 출원한 시점하고 뒤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청구항을 변형을 시켜서 적용하는 걸 나중에 해서 램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건 가까이 20년 동안 21건에서 특허에서 20개의 특허를 출원을 한 거죠. 제출을 한 거죠. 등록까지 하고. 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출원을 해서 발명을 원하는 형태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퇴사하고 이직하고 다른 데 옮기고 한 자리에 계속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이력을 어떻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깨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력이 남아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램버스 특허는 특허 유지 관리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5개를 관리하니까 20% 유지비로 네. 다 써먹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특허라는 게 출원일로부터 20년 동밖에 보호를 못 받는데 얘들은 계속 추가로 계속 내면 추가를 해갖고 20년, 40년, 60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네. 20년까지만 됩니다. 20년. 예. 최초 출원일부터만 네.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국가의 지식 재산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도 빨리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박한데 그중에 특히 우리가 문화 부분은 지금 오징어 게임이 히트치고 난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지옥이 또 데이트를 치고 있고 계속해서 작품들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남 좋은 일만 시킬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가 NFT나 메타버스 같은 쪽에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거든요. 어제 LA에서 BTS가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프라인에서 입장료를 수천만 원 한 거를 사기 위해서 줄 서고 막 또 못 들어온 사람은 바깥에서 노래 들으면서 즐기고 했다는데 이게 좀 있으면 메타버스에서 공연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공간에, 한 공연에 5만 명, 10만 명이 아니고 1000만 명, 2000만 명이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메타버스 공연에 대해서 입장권은 NFT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것을 입장권을 인정해 줄 거냐 이런 표준이나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BTS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고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 제일 잘 나가면 우리가 정해갖고 이거 표준을 만들어버리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짱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기회가 우리한테 와 있는데 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군에서 안 하니까 이 민 소장 같은 분이나 김호석 부장님 같은 분이 그러면 이걸 일단 대중화해버리자. 그래서 특허도 마치 크라우드 시스템 같이 여러 사람이 많이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넣고 또 여기다 정보를 교환하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죠. 이 K미네르바에 등록하는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변리사들이나 특허사무소가 여기 가입하는 비용도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교환되고 교류되게 해주고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가입한 회원들한테 정보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관심 있는 건데 그럼 나도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국민이 가지던 많은 아이디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관리되고 보호되고 또 이게 판매되고 교환되고 활용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제일 중요한 게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건데 예. 영어를 일본처럼 팩스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요. 예. 굳이 말하자면 NFT 같은 대체 불가능 토큰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에서 집어넣어 놓으면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이 짱 먹는 거잖아요. 예, 이런 맞습니다. 관리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 K미네르바를 만든 회사하고 한국 예총이 MOU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 오징어 게임 같이 지옥 같이 이런 일들이 문화예술계에 계속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 작가들이 당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고 싶으면 우리한테 의뢰해라. 그러면 이 K미네르바에서 당신의 창작물을 등록해 줄 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교환도 해주고 판매도 해주겠다. 예를 들면 지금 사이버 미술관 같은 게 지금 쉽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고 누구 작품을 보고 감상하고 조각도 보고 공익도 보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남들 뺏겨가도 지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여기서 특허 등록해버리고 지식재산권 관리를 해버리면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수입이 지금은 음원이나 저작권은 노래방에서 노래 틀 때마다 그 돈을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음악뿐만 아니고 미술, 조각, 공예 또 공연 모두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예총하고 MOU를 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공연이 유튜브에서 그냥 볼 때 우리는 그냥 유튜브를 공짜로 보고 광고료 정도만 챙기는데 유튜브에서 노출되면 내한테 돈이 들어온다. 그 광고료가 아니고 나의 저작권에 따른 돈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형태보다 조금 더 발전하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광고를 붙이는데 유튜브가 횡포를 부리면 광고를 못 붙여서 수익이 0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새날 같은 콘텐츠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저작권료를 받자는 거죠. 예, 뭐 곳곳에 지금 뭐 온라인,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또 O2O라 해서 온라인이 또 오프라인이 같이 나오는 이런 개념들을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차기 정부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한국판 뉴딜 또 디지털 뉴딜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시작은 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거든요. 근데 다음 정부가 바로 이런 것들을 그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 그게 엄청난 국부 창출이 가능할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작가들한테 특히 미술 작가들한테 저작권을 어떻게 하면 좀 줄까 생각하다가 디지털 갤러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디지털 갤러리. 예. 그러니까 스크린 화면에 그림을 띄워주는데 이것을 이제 수십 명의 작가의 작품을 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한 달에 렌탈료를 한 1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반은 작가의 저작권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10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마다 하나씩만 해도 월 100억이 수입이 들어오는 진짜 거죠. 그렇게는 여기 무한 복제가 가능한 게 디지털이니까. 예. 이런 스크린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예.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잠시 빌리는 거지. 예. 그 임대료를 주는 거지. 네, 그거를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해야지 그 사람들 줄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려면 이 K 미니럴바가 빨리 대중화되고 확산돼야지 그 실제로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제만 갖고도 한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주제일 텐데 그냥 개념만 우리가 좀 정리해 드린 것 같고요. 예. 그 실제 무언가 굉장히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요소요소에 보완해야 될 것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가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사실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봉석 부장님 네. 방송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아,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직업이 아니시기 때문에 적어도 그 관련된 회사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죠. 예. 그나마 잘하신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 이게 직업이니까. 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뭐 어떤 분들이 대학 보면 한 3분의 2만 알아먹었다. 예. 정상이시고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이게 자꾸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에 대한 저는 패러다임을 반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게 안 바뀌는 사람을 이름하여 꼰대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바뀌면서 뭔가 끝없이 진화하면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지금 뽑아야 되는 시기까지 저는 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메타버스가 뭐 몇 번 버스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사람하고 미래를 어떻게 논의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진규, 김봉석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2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